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전망인데요. 초유동성 시대의 생존 전략 4가지 국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상당히 무겁고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꼭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제작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동성, 초인플레이션, 초양극화 시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고 한눈 팔면 어느새 벼락거지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것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실전 생존 전략에 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순서는 먼저 화폐 경제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이 돈의 가치는 얼마만큼 하락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입니다. 세 번째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데요. 토지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 국면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얼마만큼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랗게 표시한 이 세 군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일 때,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 왔을 때 거의 표시가 안 될 정도로 조금씩 증가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 돈을 뿌린다라고 해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통화량이 증가했는데요. 2020년 이 코로나 머니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도의 기울기입니다. 11월 말 미국의 총 통화량은 19조 672달러입니다. 한국 원화로 표현하면 약 2경입니다. 2경.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이 통화량 팽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인 거죠. 현재 상태는요.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화폐량 증가와 화폐 가치는 완전 반비례합니다. 화폐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약 2칸 정도가 수직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거의 이 부분 2018년부터 2013년 이 정도까지니까요. 약 5년에 걸쳐서 증가한 통화량을 2020년 단 1년에 통화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1년도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과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옐런 재무부 장관 예정자죠.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슈퍼 재정 부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통화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국의 총 통화량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9월까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3,115조 원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약 20년간인데요. 연평균 6 내지 8% 정도 증가를 했고 최근 들어서 월별로 약 9.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으로만 보더라도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이렇게요. 미국의 통화량만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총 통화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약 25년간의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맨 먼저 나와 있던 이 부분은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97년 12월 초인데요. 그 당시 환율이 1,700원대, 1,800원대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뾰족한 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9년 2월 초
그때 1,500원 중반대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2020년 3월 중순에 1,290원대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08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추세입니다.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달러 약세라는 것은 원화 강세를 의미합니다. 이 원화 강세는 2024년 말 내지 2025년까지 약 900원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달러의 환율 추이를 알아야 총 통화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추이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총 통화량을 달러로 환산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일일이 200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총 통화량을 달러로 환산한 그래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통화량 그래프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었죠. 하지만 이 달러 환산 총 통화량 그래프는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보합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리고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11월까지의 총 통화량을 예상해 보면 약 2.85조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18년 동안 483%의 상승률이고 연평균 26.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량 증가를 예상해 보면 지금 이 화살표 방향, 이 그래프 방향대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기울기가 매우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통화량 증가도 있지만 원화 가치의 상승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통화량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 환산 M2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곧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죠. 그렇다면 실물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통화량과 주택가격 지수를 한번 연동시킨 그래프입니다. 이 9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5년간의 통화량과 주택가격 지수의 그래프인데요. 통화량은 이 파란색 라인이고요. 주택가격 지수는 이 검정색 라인입니다. 통화량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인데요. IMF 외환위기 때 한번 높았고, 그리고 현재 97년 이후 현재까지 통화량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주택가격 지수가 통화량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통화량과 주택가격 지수는 서로 수렴합니다. 어떨 때는 통화량이 많고 어떨 때는 주택가격 지수가 위에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통화량이 많고 주택가격 지수가 아래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되는 시점을 저는 2023년 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도 주택가격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요. 기준금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20년간의 기준금리를 같이 비교해 본 그래프입니다. 약 5% 정도로 비슷했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직 하락을 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다가 미국은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0년도부터 다시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데 제 생각에는 이때 올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2%에서 1%대로 서서히 내렸다면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주택시장에도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0%대에 와 있습니다. 한국은 0.5%, 미국은 0 내지 0.25%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 2024년까지 현재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유동성 시대와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반드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실물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음은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입니다. 아실 자료를 참고하였고요. 2021년 입주 예상 물량은 18,887가구로 올해 2020년도의 입주 물량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고요. 2022년도에는 12,893가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1990년도 이후의 최저 수준인 거죠. 그렇다면 공급이 급감하면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그동안 했었죠. 다음은 부동산 114 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조사 기간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2020년도에는 5289가구에서 2021년도 25,520가구,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020가구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는 2분의 1토막, 2022년도에는 3분의 1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동향을 한번 볼까요? 서울과 수도권인데요. 서울은 전세 가격 지수는 111.4까지 올라와 있고요. 변동률은 0.45%로 매우 높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0.1% 수준 이하에 있는데요. 현재는 0.45%, 0.5%까지도 있었습니다. 수도권도 서울과 거의 흡사합니다. 주택가격 지수가 108.9, 변동률이 0.41%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7월 이후부터 급변하고 있는데요. 수직 상승하고 있죠. 현재는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임대차 입법, 7월 말에 통과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이 임대차 입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청약에 도전하기 위한 이 매매시장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2021년도부터 많이 증가할 보유세, 거래세에 대해서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뉴스 타이틀입니다. 한 달 전셋값이 2억이 올라서 전세가율 급등 수도권, 갭 투자 판 깔렸다. 그리고 전세 풍기에 서울 집값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강북 노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등 떠밀려 월세로 밀려나는 세입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더 치솟는 체감 전세가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 청무피사. 여기서 청무피사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살아, 이 얘기라고 합니다. 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을 보면서 실망감과 좌절감, 공포와 불안이 낳은 이 부동산 시장의 신조어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전세시장, 올해와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전세시장이 안정되려면 최소 2,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와는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음은 역대급 50조 토지보상금입니다. 이 50조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수십억대 자산가만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매우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집값 부채질할 내관이 되나? 라고 해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3기 신도시 등에서 연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상당액이 다시 부동산에 유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에 공공택지개발지구 12월 중에 토지 보상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등에 약 30조 3천억 원이 풀릴 예정이고, 개포동, 구룡마을 등의 도시개발 사업지구이죠. 여기에 8조 1천억 정도, 그리고 산업단지에 5조 8천억 정도,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 경제자유구역의 나머지 자금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8조 4,18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농협에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집가 상승률과 수도권 주택 매매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볼까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03조 원 정도가 풀렸는데요. 그 중에 2006년도에 29.9조 원이 토지보상금으로 풀렸는데요. 이 중에 11.3조 원, 그러니까 37.8%가 부동산 거래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전국 집가 상승률은 2002년도 DJ 정부 때죠. 이때 8.98%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2006년도 5.61%가 올랐고 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2002년도에 21.81%가 올라서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20.34%가 올라서 폭등 장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2021년도에 약 50조 원 정도가 토지보상금으로 풀린다는데요. 수도권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10 내지 15% 정도 이 토지보상금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토지보상금 하나만 제가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단순 비교해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면입니다. 정부 정책인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수장인 국토부 장관을 변창흠 LH 사장으로 새롭게 내정하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장 변화가 있는데요. 인구 구조가 변했다 라고 하는 이 소신 변화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토지 임대부 주택과 환매 조건부 주택의 합한 스타일의 공공자가주택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릴 거고요. 양도세에 관련한 것도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라고 하는 이 기재부 장관과의 입장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안 할 듯하다고 합니다. 분야별로 하나하나 보면요. 재건축 분야에서 이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할까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매우 강화시켜서 최근에도 계속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최근에 몇 군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 통지가 됐었죠.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2년 거주 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6.17 대책으로 발표했었죠. 하지만 이번 2020년도 국회에선 통과하지를 못했고 2021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것 같고, 그렇다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미 시행되고 있죠. 최근에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2월 19일 이후부터는 2년 내지 3년간 거주 의무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정책 변화는 2021년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이죠. 규제지역에서 세금 분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2주택자 이상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죠. 내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적용되는데요. 그 이전에 양도를 할 것인지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및 2주택자 이상 양도세율도 대폭 인상됩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요. 그리고 고가주택 1주택자에게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의무가 추가됩니다. 2020년도까지는 2년 거주만 하면 최대 10년에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주 4년, 보유 4년으로 각각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이미 1년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에 세대원 전체가 입주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으로 볼 때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라.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해서 기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1, 2년 만에 금방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규제지역 금융 분야입니다.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죠. 신규 주택 매수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이 DSR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되어 있고, 분양가 9억 원 초과되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불가이죠. 또한 최근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자금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고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용으로 신용대출금을 사용하게 되면 즉시 회수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금융 분야의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 국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폐경제,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 토지보상금, 정부 정책, 총 4가지 국면 모두를 볼 때 어느 한 가지도 하락할 요인이 없어 보입니다. 이 똘똘한 한 채, 예를 들어서 강남 신축, 강남 고신축, 강남 재건축, 그리고 지방의 똘똘한 한 채, 더욱더 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똘똘한 한 채 찾아 강남으로 압구정, 개포서 잇따라 신고가, 핵심 지역에 수요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2021년도에도 이런 뉴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보합, 하강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상반기에는 강보합 내지 보합, 하반기에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부동산 전망, 초유동성 시대의 생존 전략 4가지 국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